이건 동맹이냐 비동맹이냐 이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손을 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도 당연히 탑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켰는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고, 그게 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는 당장 관세율이 5%, 10%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등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그 다음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한국도 아마 당초 25% 상호 관세보다는 낮은 아마 15%에서 1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의 협상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과는 훨씬 더 사이가 좋고요. 옛날 아베 수상 시절부터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한국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 주둔지 문제, 또 이 구글 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를 여행을 하면 보통 이제 구글 맵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또 걸어갈 때 길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구글 맵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한국을 방문했다가 구글 맵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난처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네이버나 티맵은 다 되는데 왜 구글 맵은 허용을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통신망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김정은과 그 북핵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뭔가 열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의 진행 사항들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국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실용적이다. 그리고 민생을 먼저 챙긴다라는 것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가졌던 그런 인상들로 아직도 재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협상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일본만큼 중요하진 않겠지만 혈맹이기도 하고 동맹국이고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는 것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조차 관세에서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동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맹이 더하더라.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줬더니 여러 가지 불공정 장벽을 쌓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하면서 미국 물건은 못 팔아먹게 하고, 자기들은 또 수출 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노동력도 착취를 하고 기술도 훔치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냐 비동맹이냐 이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손을 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도 당연히 거기 탑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맹인데 왜 그래? 그런 어떤 전략,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루꾸식이 아니라, 그죠? 이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게 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가겠다. 우리도 미국 거 많이 사주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엠퍼시, 공감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향후 환율 문제까지 동원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플라자 합의는 무엇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가능할까요?
플라자 합의는 1985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무부와 연준을 동원해서 지시를 해서 그 당시에 G5죠. 그러니까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이렇게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달러화 강세가 사실 무역 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었다라고 본 거죠. 실제 이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되면 국민들은 소비자들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싸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업자들은 피해를 보죠.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책정한 어떤 물건 가격이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뭐 2만 달러다. 환율이 1달러가 100엔이면 그게 1억 엔이 되지만 그게 이제 150엔이 되면 1억 5천만 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 가격으로는 비싸지는 것이고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대충 뭐 100을 넘어가면 달러 강세고 뭐 100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 약세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90 밑으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가. 그리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60엔에 있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엔화가 강세로 가서 제가 외환 딜러를 할 때 거의 80엔이 무너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인식들은 트럼프 정부도 가지고 있죠.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에 있는 자문관, 그러니까 경제보좌관이죠.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자기 논문 있습니다.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문이었죠. 그 논문에서 이제 제2 플라자 협상으로서 마랄라고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그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불러서 이제 과거에 1987년 같이 그렇게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을 거거든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우리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써야 된다. 채찍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은 그럼 뭐냐? 당근도 줘야 되는데 당근은 안보 우선이다.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무리한 타결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미국 측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그 양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미국 USTR, 그러니까 대외무역부죠. 뭐 제이미 그리어 같은 분이나 아니면 뭐 통상장관, 재무장관 다 무역 협상을 한다고 바쁠 건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이 있겠죠. 이 나라는 정말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이야라는 것하고 이 나라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그냥 우리 1대1로 과거 FTA 같이 협상하는 입장이면 뭐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설득도 하면서 할 건데 지금 상대방이 너무 바쁩니다. 또 여러 나라와 같이 협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진하다고 생각하는 영국이나 뭐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세게 나가면 얘들 왜 이렇게 뻣뻣하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뭔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공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고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인터뷰를 하든 뭐든 간에 컨텐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의 핵심은 또 눈빛이야.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그렇죠. 상대방이 안 깔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애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좋게 보는지 아니면 경계하는지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 협상단도 좀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좀 명상도 하고 미국 사람들 유머 좋아하죠. 유머 좋아하고 하는 게 소심합니다. 미국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영어는 꼭 뭐 네이티브가 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격이 없이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최소 15에서 18%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더 낮출 여지는 없을까요? 네, 제가 관세 이야기 책에서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이게 뭐 관세율이 뭐 5%, 뭐 10%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흥분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이룰수록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전쟁,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의 그 스무트 홀리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관세 정책으로 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뭐 경제 패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계속 자유무역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관세가 과거같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겸손한 고슴도치 정책을 써야 된다. 전략을 써야 된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되 우리 내부 역량을 키워야 되죠. 대만에 아무리 100%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TSMC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사실 그런 지위를 2015년도 정도 IT 기업 중에 뭐 애플과 함께 가장 밸류가 높은 마켓캡이 높은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죠. 현대차는 또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고슴도치, 초격차 기술. 이제 21세기의 관세든 뭐든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월등한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 AI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떤 불공정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과 교육과 인재,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술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을 압박해 오자 미국과 외교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 등 브릭스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피해 의식,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이 벗겨 먹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호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과거에 어떤 산업 기지, 제조업, 철강,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주들이 있고, 또 이제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하는 이런 동남부 쪽에 저들은 이제 섬유나 아니면 가구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 정부 때죠. 그러니까 나프타, 북미 무역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 지역의 제조업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면 실제로 등그란히 이렇게 녹슬고 있는,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있는 공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 들죠. 그 청년들은 떠나고 또 남아있는 노년층은 마약 중독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의 호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견제 이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또 전 세계 제조업을 제패해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들이 깡그리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부가 아시아로 온 겁니다. 한국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과거 미국이 영국을 대체했듯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제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서는 것은 제조업인데 다른 모든 시스템, 특히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미국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다. 그 브릭스로 간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은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동맹관계, 가치 위주의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과도 신뢰를 챙기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줄이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하나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큼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하면 뭐 이틀, 3일씩 걸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제 전자이체 하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신용카드도 뭐 활발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어떤 그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가상화폐 세계와 또 실물 금융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죠. 가상화폐 세계에서 이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금융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세는 사실 어떤 하나의 그 국가가 세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관세 하나가 사실은 블랙스완 같은 효과를 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헛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지, 그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관세 이야기가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